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노컷 대전 이어갈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차 인선을 발표했고 이제 용산에 가서 이제 대통령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면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참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다 치워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 뭐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 신문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비워줘야 되는데 그 많이 아실 거예요 국민들도. 여기 옛날에 여기가 좀 이 걸어다니기가 질퍽거려서 공사도 해놓고 뭐 잔디도 좀 해놓고 길도 닦아놓고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후임자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 오면 또 여기 이거 고친다 저친다 욕 먹느니 내가 지금 하고 가는 게 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자기 쓸 거라고 돈 쓰고 하면 욕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가시는 대통령이 미리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고 전용기까지는 못 바꿔줬다. 그거는 도저히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식의 이게 상식. 아무리 서로 간에 진영이 달랐어도 그 정도의 품격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전 대통령이 파면 당했고 그 전에 대통령실 근무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필기도구나 컴퓨터나 프린터는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장 소장님 취재하신 결과 알려주세요. 취재 안 했는데요. 용산... 뭐 그냥 깨끗하게 입주 청소를 나가는 쪽에서 입주 청소를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입주자가 올 거 있더니 다 미리 다 빼버렸다. 근데 이제 깨끗하게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탄핵당하고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섰잖아요. 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우리가 캐비넷 봤더니 처형화돼 있는 캐비넷 봤더니 네. 이 기무사에 뭐 개헌 문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막 문건 흔드는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네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여러 가지 해망측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그냥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맷하고 새 컴퓨터랑 프린터 놔두고 가야죠. 다 버린 거예요. 필기도구라도 놔두고 가야지. 그런 아니 그냥 그러니까. 무덤처럼 먼지도 없이 놔두고 가면 아니 근데 컴퓨터랑 책상이랑 프린터는 빌트인 그거 아니에요? 새 입주하면 그래도 그 새 가구 그렇죠. 빌트인이죠. 그거는. 아니 자 우리 박백수 아니 왜냐면 예. 한 사람의 얘기잖아요. 상대편 얘기를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노무현 때 이렇게 MB한테 잘해주고 갔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MB 때 그때 청와대 들어갔던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하나도 없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가시는 분마다 하나도 없대. 네, 갔더니 그래서 그럴 리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형 뭐 진짜 갔더니 말이야 뭐 엉망진창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리가 있겠냐. 원래 인수인계 받는 사람은 다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해준 사람은 나 해줄 만큼 해줬다고 그러고 그건 일반 회사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그 클린턴 때 조지 W 부시가 이제 다음이 됐잖아요. 엘고하고 막 그 천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체드 이게 누구 거네 해서 야 미국도 선거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대법원에 의해서 조지 부시가 W 부시가 됐어요. 예. 근데 그때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백악관에 이 타자 있잖아요. 거기에 W자를 다 뽑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WBC 그게 실제로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이거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쪽에 그 있던 전임팀들이 열받아갖고 그 W 부시한테 넘겨주는데 그거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나온 걸 약간 보면서 조크성으로 한 거 아니었을까요? 네? 해학 조크성으로. 근데 그 상당히 그 심각한 기사가 좀 심각하더라고. 그런 그런가요? 게 있어서 예. 이런 주장은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얘기를 예. 그게 맞는 얘기고 다른 쪽에서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또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랄까요? 일각에서 당의 존리마저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41%를 얻은 것은 기존 당내 세력이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좋아 그대로 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요 얘기는 또 김종혁 비대위원은 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요거는 우리 장 소장님이 그래도 당의 애정을 갖고 정확하게 앵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41% 넘게 얻었고 음. 이제 동쪽 지역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잖아요. 예.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결집을 했고 결속을 했고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중심 윤핵관들이 지역구가 많은 곳에서 승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41% 얻었잖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 뭐 했어? 예. 이렇게 큰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줬다. 이 41%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당이 뭐 신동욱 대변인은 뼈를 깎는 뭐 개혁과 성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그냥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전당대회를 열지 않음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권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뼈를 깎는 성찰, 개혁, 뭐 혁신 이런 거는 사치스러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의 권력 주도권 계속 유지할게.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면 괜찮을 거야.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실수할 거고 우리 영남 지역에서 분명히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그래가지고 출구조사 딱 발표났을 때 39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는 네. 국민의힘 그 당사에 보고 있던 의원들이나 당 뭐 지도부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진짜 정지 화면 같았거든요. 근데 39가 이제 41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라든지 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준석 후보가 얻은 표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아니면은 합당을 하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 충청권 우리 해볼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해볼만 하다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특히 부울경 득표율을 보면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쇄신 못할 수도 있겠구나. 부울경이 의석수가 모두 40석이거든요. 네. 꽤 많은 겁니다. 많네요. 네, 네. 많은 여러 권역별로 하면 제일 수도권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이 40.1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51.4예요. 11%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전엔 20%였는데 좀 줄었지만 이준석 후보가 얼마 좀 가져갔죠. 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지금 대통령인데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 2%에서 3% 포인트만 부울경에서 올랐어요. 국민의힘은 평균 8, 9가 줄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6, 7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총선은 대선은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건 안 되는 거야라는 게 있지만 총선은 어쨌든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3당이 훨씬 힘듭니다. 아.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리가 계엄을 하고 탄핵을 반대한 후보를 계엄을 한 뒤에 탄핵을 반대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어떻게 보면 엉겹결에 선출이 돼서 사실은 마땅한 우리가 볼 때도 마뜩지 않은 후보였는데 10% 포인트 차로 부울경에서도 이기네? 이런 최악의 조건인데도 이겨? 총선은 해볼 만하겠네? 아하. 이게 됩니다. 의원들은 어쨌든 총선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야 워낙 강하니까 지지세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부울경이 흔들리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좀 지켰어요. 그러면 쇄신하려는 내적 동인이 훨씬 적어지죠. 그 의미로 아까 이제 내 맥 밥그릇은 소장님이 튼튼해. 독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들끼리 언쟁을 벌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실명도 거론했죠. 한기호 의원, 친한기호 의원인 정성국, 우재준 의원 등이 이제 의총 소집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 당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 곳 상황인지. 근데 저는 좀 해석이 좀 다른데요. 예. 그 예를 들면 저 투표율 관련해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 선거에서 5% 정도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5% 정도 져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한 10% 정도가 이제 빠져나간 거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에서는 5% 정도 졌었는데 이번에 한 14% 졌으니까 거기도 한 9% 정도가 빠져나갔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서 12점 몇 %를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한 3%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한 9에서 10%씩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저희 같은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면요, 그냥 앞이 캄캄해요. 야, 이것도 좀 어떻게 선거를 치르지? 지난번 총선보다 훨씬 나빠졌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뭐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파라니까 뭐 이 빨간 걸로 버티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수도권 전부 다 전멸하고 이제 강원도도 붉은색이긴 하지만 완전히 그 옅어졌죠. 표차가 굉장히 좁아졌고, 근데 부울경도 민주당이 지금 40%, 부산과 울산에서 40%, 경상도 경남에서 39%인데 막판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굉장한 결집 현상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TK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금 수도권 거의 전멸, 강원도도 완전히 그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게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얘네가 40%가 됐어. 그러면 도대체 다음 선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거제 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 교육감인가요? 이거 다 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잘못하면 그 우리 보고서 옛날에 영남 자민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잘하면 이제 TK 자민련 되겠구나. 과거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여러 석을 가져간 적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한 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판에 저희가 전력 투구를 해서 막았기 때문에 낙동강빌트를 막아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전체 내용상 보면 전혀 좋지 않고 41%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45%를 했어도 특정 지역에만 쫙 쏠려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거의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당성이 부족하십니까? 왜 이렇게 당성이 나약한 부족한 얘기를 하십니까? 당성형 무슨 상관이에요? 정신 승리해야죠.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만한 할 수 있다. 41% 이상 얻었잖아요. 할 수 그리고 있다. 1%의 가능성을 보고 수 선거에 있다. 도전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완전 친윤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라고 친윤들이 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 장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하신 주신 거고 거네. 라고 친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 것 같고요. 양보고. 저는 이제 우리끼리 쭉- 결속하면 됩니다. 쭉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공당으로서 저는 기본이 안 갖춰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정치인은 자기가 어떤 의도가 있든 어떤 뭐 여러 가지 변명이 있든 간에 결과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은 어느 순간부터 결과에 책임을 안 져요. 12월 3일 그 본인들이 배출한 어떤 그 대통령이 그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안 했던 의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뭐 옹호도 있죠. 근데 책임 안 져요. 근데 5월 10일 날 또 후보 교체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새벽에 완전히 깨뜨렸던 그분들도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6월 3일 대선에서 그 지도부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저는 이런 놀라운 당을 처음 보거든요. 신동욱 의원이 뼈를 깎는 뭐 고통을 감내하겠다? 예. 깎을 뼈가 있나요? 뼈대가 없어요. 보수가 이런 뼈대를 갖고 있는 보수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그냥 권력의 덩어리들이 모여서 뼈 없이 아, 덩어리만 있다. 그냥 덩어리만 있어요. 살들만 모여서 그냥 막 여기저기 계속해서 뭉쳐서 우리는 살 수 있어 라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변화를 제가 다른 당임에도 갈구하냐면 예. 대한민국이 진짜로 제대로 된 타협과 정치라는 상생과 제대로 된 나라로 정상화되려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 보수로 와야 타협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본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까지도 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안고 있는 그 당과 41%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버텨버리면 어떻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예. 국민의힘이 수도권 이 이제 19대 정도까지 그래도 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수도권 의석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122석인데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최소한 뭐 한 30석, 40석 이상 되면 이분들이 위험을 느껴요.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왜냐하면 자기 배지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나서서 쇄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영남원 비중이 65%예요. 예. 이분들은 근데 이번에도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남 의원들은 나는 안전하네. 물이 여기까지는 안 차오르는군.
이런 상태도 안전하단 말이야. 10%면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그럼 위기의식을 느낄 사람들이 이전부터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같은 분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랬으면 이분들이 더 목소리를 높일 텐데 강남하고 영남 의원들이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다 보니 괜찮네.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도 본인들은 방화벽 안에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영남 자민련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 찾을 거예요. 선거 패배. 그 너무- 일타켓은 한동훈 전 대표가 되겠죠. 아니. 이준석.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당 밖에 계신 분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 대표가 왜 책임론이에요? 아니 말이야 나방할 시간에 나방하면서 새우깡 먹을 시간에 직접 거리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음식점 가가지고 새우전을 먹어야지 새우깡을 먹고 있었냐. 한 명이라도 더 만났어야 되는 거 아, 그 아니야. 마지막 유세 때 그래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김문수 후보랑 두 손 딱 들고 유세 열심히 했지 어정쩡한 않습니까? 절을 한 거 아니냐. 큰절도 흔쾌하게 안 하고 말이야.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인 거 아니냐. 선거를 도와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 라고 당신 때문에 안 친윤이 됐어. 그럴 것이다.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많이 나왔는데 아,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이미 많이 나왔죠. 예. 뭐 누구 어느 유튜버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준석, 한동훈 너희는 절대 배신자 뭐 용서 못해 뭐 이런 얘기 계속 혹시 서정욱이에요? 했잖아요. 아니 근데 법인지 웃긴 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렇죠. 이승전 한동훈이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논리적인 구조가 있다든가 뭐 예.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분풀이할 대상을 제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질병과 가까운 거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재밌겠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김문수 후보가 1시 반에 가서 이제 새벽 내가,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네. 기자 가서 이제 승복 내가 연설. 네. 축하드린다. 예. 그리고 뭐 나를 그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나왔잖아요. 예. 당사 앞에 가서 네가 뭔데 사과를 해. 그러면서 또 시위를 했어요. 지지자들이죠.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후보가 네. 내가 패배했다라고 상대편 후보한테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데 너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이건 부정선거해야 돼. 후보도 입틀막 당한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부정선거 주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선거 하루 전날부터 이게 패배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 패배할 경우 김문수 후보님 우리와 함께 싸움에 동참하실 겁니까? 꼬리 내릴 겁니까? 이러면서 막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망상성 뭐 이렇게 질환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퍼져 나가고 그리고 당에서도 이거 비상계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우리는 그거 잘못된 거라지 하면서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기자들이 물어보면 네. 그 친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어떤 명백하게 지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미필적 고의로 계속 하면은 결국 내가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예. 비상계엄이 됐든 부정선거가 됐든 뭐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뭐 논리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은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용해서 내 정적을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우리 당이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다 외면받고 그냥 고향에서만 그 어떻게 보면 활개치는 특정 지역에서만 활개치는 정당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가 이번 선거의 결과인 거예요. 예. 이 시점에서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지 마. 그러한 윤핵관들의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당내 분위기도 다 읽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당 대표나 언제 한동훈계 등판하세요? 의원분들이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전략 있습니까?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해? 뭔가 있다. 없구나. 뭔가 아니야, 있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걸 여기서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본인도 뭐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당이 이렇게 되면 저희는 진짜 괴멸할 거예요. 그럼요. 보수는 괴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합리적인 그러니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금 거대한 뭐 서영주 회장 소장한테 미안하지만 이 거대한 괴물처럼 돼버린 어마어마한 괴물이 돼버린 이 괴물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왜 괴물 정권이라는 건 권력이 크다는 입장에서 뭐 의석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이 의미에서 커다란 정권이 등장했는데 여기가 싸우려면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다윗같이 정말로 기동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우리 당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 당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 비논리와 몰상식이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당을 공격을 하겠어요. 그래서 빙하기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따른 이제 빙하기가 온 아니 것이고. 왜 민주당이 민주당은- 사법이 아니라 입법행정을 네. 이게 장악한 게 괴물입니까? 네. 아니 크다고, 뭐 저 민주당이 훌륭하다고. 무슨 군대를 보내서 총선에서 승리했어요. 군대를 보내서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한테 읍소해서 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랑 정식시키고 경제 살려서 낼게요. 해서 총선에서 다수석 얻었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고 이게 왜 괴물이에요? 13일에 원내대표 선거한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예. 줄줄 졌습니다. 아닙니다. 아, 예. 당대를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죠. 당대표 차기 당대표 예. 후보군 국민들이 궁금한. 일단 서영주 소장님은 방송에 집중하실 예정이신 것 같고 당대표 후보군.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당 대표 하려면 또 돈을 내야 돼서 부담이 되고 저는 이번 이제 당 대표는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내란 정식과 국정안정을 빨리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좀 이렇게 호흡이 맞는 사람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정청래 의원이나 네. 박찬대 의원이나 아. 뭐 이런 분들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정청래 박찬대가 당대표. 지금 그 부각을 좀 되고 있어요. 당대표로는 당대표로는 내년 지방선거 인천시장 나간다. 근데 본인이 의견도 피어간 것으로 이 알고 있는데 국정에 큰 도움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겠다. 본인 걸 희생하더라도 아.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당 대표하는 게 희생이에요? 희생이 아니라 본인은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 있죠. 비교를 했을 때 내 정치 하면 좋은데 내 정치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건 희생이라고 볼 수 당 있죠. 대표 하다가 뭐 아유. 인천시장 나와도 되죠. 그렇게는 쉽지 않아요. 13일에 별개다, 이제 희생이네.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가까이 있는 원내대표 네. 선거에는 누가 많이 거론됩니까? 오. 오, 지금 서영교. 뭐 언론에 나온 게 서영교, 김성환. 그다음에 조승래 예. 뭐 원도 있고요. 김병기 어. 원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이제 사자 되는데 예.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성 하나 여성 하나가 예. 조금 더 겨루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남성 하나 여성 하나. 예, 여성 오늘 한 제가 분이시네요. 만나서 귓속말을 나눈 분이 좀 유력할 수도 있겠군요. 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귓속만 아는 분이 제 누구세요? 민주당 쪽 분들하고 아주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민주당 귓속말- 당적이세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혹시 방송생활 어려우실까봐 커밍아웃 안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원내대표 선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당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자 우리 박 실장. 김용지 의원도 많은 분들이 나가라 하는데 본인이 좀 안 나간다고 하는 것 같고. 김용진 네. 의원. 예. 하여튼 정청래 한정희 의원도 좀 대표 관심이 있었던 기대하겠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우리 당은 좋아. 정청래 아이고.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 제일 네, 뭐. 눈여겨보는 건 포스트 이재명이에요. 아, 사실은 당 대표든 뭐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삼수를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처음엔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엔 경선에도 됐지만 봉선에서 떨어지고 이번 됐는데 예.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쭉 이제 오랫동안 약 10년 가까이를 이재명 후보가 중심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연임 없잖아요. 중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민주당 내부에서 물밑 경쟁이 제가 오늘 지금 오늘 취임식 했는데 지금 다음 지금- 대선 주자를 아이 너무하세요. 오늘 2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불경스럽다. 당대표 이거 편집 선거가 안 이제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빨리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님 찍혔어. 사랑해요. 빨리 한번 해야 돼 이거. 전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3 대선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놓고 떠이는 주인공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